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에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어제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직격했습니다. 선별적 정의 아니냐.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권영준, 신숙희 두 대법관이 무려 14흘이나 되는 기간 동안 심리 기간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도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특히나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결국은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장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누차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실기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쟁점은 이겁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평소의 관례와는 다르게 심히 다르게 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심지어는 그 후보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이익이 가는 방식이 아니고 불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응당해야 될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는 더 이상 경고장만으로는 안 된다. 네. 확실하게 사퇴장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차근차근 팩트들을 좀 밝혀내면서 더욱더 이 조희대 대법원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당장 나온 이야기들이 그 35일 기간 동안에 13일이었었나요? 그 해외 출장 갔던 그 기간들을 본다면 대법원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후보이긴 했는데요. 선거법 사건을 숙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재판관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온갖 대륙을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7만 쪽에 달하는 기록들을 제대로 읽고 뭔 결정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사실 그 두 명의 대법관의 해외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대법원장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이것들을 스스로 사실 먼저 싫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논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와가지고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해명 하나 없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본인들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법부 독립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상고심 사건이 네. 대법원에 접수된 일자가 3월 28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고 일자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나를 헤아려 보면은 35일간 이렇게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 14흘을 두 분의 그 대법관이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법원 스스로의 해명을 뒤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순간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설명을 해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해외 출장 가서도 기록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할 대법원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심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돋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정청래 대표도 압박수를 눕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되면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대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뭐 최소한의 뭐 양심 고백 입장 표명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도의적 책임감 같은 거는 없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아닙니까? 첫 번째 구속 취소 결정, 그렇죠? 두 번째 파기환송 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나 우리 사법부가 훼손시키려고 작심한 건가 싶은 수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심각한 결정에 대하여 다른 대법관들은 입이 없습니까?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 현직 부장 판사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이랬어. 이렇게 그 법사위원들한테 밥 먹다가 흘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어떤 생각인 건지 대법관으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오경무 소수 의견 뭐 내셨던 맞아, 분들이 반대 있긴 의견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내부 근데 사실 이제 내부의 어떤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라고 하는 것이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법부에 대한 네. 신뢰가 흔들리는 이슈라면 좀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오히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바로 저 현직 부장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부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이 글을 쓴 송승용 부장판사가 예. 본인의 법원 코트노트에 처음 이제 나오는 것 글을 같은데 인용을 송승용 하면서 부장판사. 검색해 보니까 또 딴 데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바로 또. 네, 글을 쓰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예. 그 다수 의견에 대해서 또 보충 의견을 단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유죄 취지의 그 의견을 낸 분들의 보충 의견을 인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인데 저도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다시 대법원 판결문 숙독을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유죄 취지의 보충 의견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일정 정도 의도가 있는 판결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재차 3차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충 의견에서 밝힌 일부 대법관들의 그런 이 사건 선고에 이르기까지 상황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판단한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1심과 원심의 결론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제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통해서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밝힌 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항소심의 판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죄에서 유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심 유죄였던 결론이 2심의 무죄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본적인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 네.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이 높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항소심 판결을 배척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죄 취지의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파기환송 선고를 통해서 항소심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네. 일부 대법관들의 의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일부 엿보이는 형태로 네. 이런 의견 표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명확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복수 의견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훌륭한 취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법관들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씩 그런 말을 흘린다라는 이야기 저도 전에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흘릴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좀 자기 입장들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렇죠. 길이지. 이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잘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는 일단락을 짓고 싶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 예, 저희도 이제 언제까지 뭐 조희대 지규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입이 아파요. 올 봄부터 시작해서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까지 세 계절이 지나도록 지규현 조희대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국민들도 이제 귀가 아플 거예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러면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규현 판사 170만 원 총 금액인데 이거를 3분의 1로 나눠서 봤더니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만해. 라는 식의 결론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네 납득함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재판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끊임없이 이거를 그냥 정쟁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려고 하는 작태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유죄 취지의 다수 의견에 네. 반대해서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 예. 무죄 취지의 의견을 사실상 낸 셈인 건데 사실은 대법관들이 그 12명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에는 현직 판사 출신인 재판 연구관들이 수두룩 빽빽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심리 과정의 부당성이라든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뒤늦게 경회로에 있었던 사진이 네. 공개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사건도 시간이 도과하게 되면은 그런 양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습니다. 보인다. 차라리 그렇게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선고한 대법관들에게 돌려주기라도 하듯이 실제로 그 재판 그 선고 과정에 결정문을 작성하거나 네. 혹은 아니면 심리 절차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했던 재판 연구관들 중에서 누구라도 우리 문지석 검사처럼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예.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